수업 한번 해봅시다. 오늘 문법 시간입니다. 문법 강좌 중에서는 네 번째 강좌입니다. 오늘 수업하는 거는 그간에 수업했던 방식이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뭐가 있냐? 선생님이 그 전에 문법을 가르칠 때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문법 수업을 할 때는 자, 문법을 공부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은 형태나 기능 위주로 공부를 하는 뭘 가르쳤냐면 구조적 이해를 가르쳤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 이제 빠져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여기서 빠져있는 부분이 의미를 웬만하면 갖고 문제를 풀게 하질 않았단 말이지. 근데 문법 요소 중에서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는 파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수업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름하여 문법 요소의 기능과 의미라는 파트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책 페이지 25페이지에 보면 이제 뭘로 한다? 의미로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하면서 언어학자 중에 누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냐면 촘스키라는 사람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지. 이 사람이 만든 문법론이 무슨 문법론이냐? 변형생성 문법론이라고 했어요. 자, 이론 중에 변형생성 문법론이라는 문법 이론을 만들었는데 자, 이 부분이 영어건, 국어건 시험에 나온다고 했죠. 이 이론의 핵심은 뭐라고 했냐면 겉으로 드러난 표층의 구조가 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심층의 구조가 있는데 심층의 구조는 같은데 표층의 구조가 다를 수가 있다. 이해돼?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부분인데 민수야? 여기 좀 보자.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문장이 있어요. 경찰이 도둑을 뭐 했다? 잡았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보이죠?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똑같은 의미로 뭐가 있냐? 도둑이 경찰에게 뭐 했지? 그렇지, 잡혔다. 자, 두 문장의 의미는 같아요, 달라요? 두 문장의 의미가 같아, 달라? 같지? 하지만 문장의 구조는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 자, 봐봐. 문장 성분으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걸로 따지면 경찰이가 뭐가 되는 거야? 주어가 되겠지. 그 다음에 도둑은 뭐가 되겠습니까? 목적어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네. 잡았다는 뭐야? 서술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면 문장 구조가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이 아래에 있는 건 도둑이 주어예요. 경찰에게는 문장 성분이 뭘까요? 경찰에게. 그렇지, 부사어지. 부사어 중에 꼭 필요한 부사어. 무슨 부사어? 필수 부사어. 그 다음 뭐가 들어가 있지? 서술어. 문장 성분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지. 의미는 같은데 문장의 구조가 달라요. 자, 요러한 문장을 주어가 직접적으로 행동을 해서 잡았다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걸 우리 무슨 문? 능동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해가 돼서 얘는 주어가 누구한테? 부사어한테 뭐 했습니까? 피해를 당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런 걸 우리 무슨 문이라고 하지? 피동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온지 알겠지?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문법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얘를 근거로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구조가 다른 경우가 있다 이 말이라고요. 이해돼?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는 걸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이게 문법에서 한 문제 나오는 겁니다. 이해돼? 왜? 현재 우리나라 문법은 이 이론을 근간으로 해서 정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그 파트에 해당되는 게 오늘 우리가 수업하게 되는 사동, 피동 이런 표현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동과 피동은 무조건 시험에 나오고 특히 비형시험을 보는 친구들 있지. 비형시험은 구조와 함께 의미를 물어보는 게 시험에 훨씬 더 잘 나와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비형을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특히 오늘 문법 설명하는 시간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우리 민수는 A형이라고 하지만 작년부터 이게 이제 A형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특히 여러분들 수능 특강을 보면은 수능 특강 앞에
문법 심화편에 무조건 이 사동과 피동이 들어간다고요.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사동과 피동을 공부했던 친구들이 있지요?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 문제를 풀 때. 오늘 이 부분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책 페이지 25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갈 겁니다. 왜 오늘 우리가 수업하는 부분이 중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죠. 현재 여러분들 책 페이지 25페이지에는 뭐가 나와 있느냐? 사동과 피동 해가지고 첫 번째 뭐가 나와 있죠? 사동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수업에서 제시되고 있는 게 뭐다? 사동이라고 이야기하겠지. 자, 그러면 공부를 좀 더 쉽게 하려면 이게 뭐냐? 동은 동작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작. 그 다음에 이거 사. 얘는 나는 뭘로 가르쳐 주냐면 사장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장님. 사장님은 뭐 하는 사람이냐? 어떠한 동작을 뭐 하는 사람이지? 시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동은 뭐냐? 동작을 시킨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거야. 누가 사장님이냐? 이거예요. 누가 사장님이냐? 이거잖아, 문장에서. 맞지? 그 사장님이 되는 사람이 누구야? 슈퍼갑. S가 뭐야? 그렇지, 주어지. 이게 기본 공식이야. 쉽지? 사동이 뭐다? 사장님이 동작을 시키는 것. 오케이? 사장님은 뭐 하는 사람이니까? 시키는 사람이니까. 그 사장님을 오늘날 뭐라고 하죠? 슈퍼갑. 오케이? 그 S가 뭐다? 주어다. 그럼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지. 사동은 뭐냐? 주어가 누군가에게 동작을 시키는 거다. 쉽지? 오케이? 사동은 뭐다? 주어가 누군가에게 동작을 시키는 거다. 됐어?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자, 중요한 거 누가 시킨다? 주어가 시킨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 사동문이냐, 혹은 주동문이냐, 혹은 능동문이냐, 혹은 피동문이냐, 모든 것들은 뭐에 달려있느냐? 주어에 달려있습니다. 이 슈퍼갑이 문제라고. 그래서 첫 번째, 주어를 찾아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동작을 시키는 거라고 했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답이 나와요. 서술어가 뭐가 돼야 된다? 동작과 관련된 서술어가 뭐가 있지? 동작과 관련된 서술어, 우리 국어에서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했어? 동사, 형용사, 체언의 서술격조사, 이다가 붙는 경우가 있다고 했지? 그렇지? 그럼 동작과 관련된 서술어는 뭐야? 그렇지. 은진아 뭐라고? 동사가 되겠지. 그러니까 서술어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동사가 돼야 된다. 이게 2번이에요. 이게 2번이라고. 오케이?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사동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공부해야 될 방향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지. 사동이 뭐다? 사장님이 동작을 시키는 거라고. 맞지? 사장님이 누구라고? 문장에서 슈퍼가 주어다 이 말이야. 그럼 이걸 다시 조금 더 부드럽게 풀어쓴다면 사동은 주어가 누군가에게 동작을 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고. 그래서 사동문을 공부할 때는 가장 먼저 뭘 찾아야 된다? 주어를 찾아야 된다. 그 다음 뭘 봐야 된다? 서술어를 봐야 된다. 서술어가 뭐 해야 된다? 동사여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또 까먹었을까봐. 자, 서술어가 동사다. 자, 동사는 끝날 때 무조건 뭘로 끝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다로 끝날 수 있다고 했지. 그 다음에 현재형 표현 니은 다 또는 는 다가 성립이 되는 걸 동사라고 했단 말이야. 이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 전에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사동과 주동을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알겠어요? 민수야, 집중해. 엄마가 보고 있어. 집중해야 돼. 지금 카메라로 찍히니까. 자, 보자고요. 여러분 책에 보면 25페이지에 사동과 주동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이렇게 묶어서 공부하면 쉬워요. 주동문의 반대가 뭐냐? 사동이다. 이렇게 보면 쉽겠지. 그러면 이때 주동이라는 건 주어가 스스로 뭐 한다? 동작한다 이 말이라고. 아까 사동문은 뭐라고 했어? 주어가 동작을 뭐 한다고 했지? 시키는 거라고 했지. 그 차이라고 보면 돼. 자, 얘는 주동문은 주어가 스스로 동작한다.
사동은 주어가 동작을 시킨다. 오케이? 여기 이제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지. 그 다음에 여러분 아래 보게 되면 이제 사동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한번 봅시다. 예문을 갖고 공부하는 게 좀 더 쉽습니다. 가죠. 자, 예문을 써보면 이런 게 있지요. 칠판 봅니다. 아이가 옷을 입는다. 이런 문장이 있단 말이야. 그렇지? 자, 그러면 이 문장의 주어는 뭐야? 항상 먼저 주어를 찾으라고 했잖아. 주어가 뭐지? 아이가. 주격조사가 쓰였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찾으라고 했지? 서술어 찾으라고 했습니다. 입는다. 서술어가 되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목적어가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얘는 지가 스스로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주동문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요거를 사동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힌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잘 봐야 돼. 자, 이 문장의 주어는 뭐냐? 이 문장의 주어는 뭐냐? 엄마가가 주어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도 지금 뭐가 나와 있죠? 옷을, 목적어가 있고 서술어가 있다 라고 볼 수 있지.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라고. 자,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으로 바뀌면서 뭐가 되는 거냐? 필수 부사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럼 결국 이때 이 슈퍼가 메스는 누구에게 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아이에게 시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그러면 다시 또 정리할 수가 있겠네. 사동문은 누구한테 시키는 거냐? 필수 부사어에게 행동을 시키는 거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 필수 부사어는 누구냐? 주동문일 때 주어가 필수 부사어가 된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돼? 요 부분은 잘 봐둬야 돼. 주동문일 때, 왜? 요즘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 사동문을 주동문으로 바꾸라고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면 뭐 하게 하면 되냐면 이 주어만 빼면 돼. 그리고 필수 부사어를 뭘로 만들어주면 돼? 주어로 만들어주면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 이제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게 뭐냐? 요 부분입니다. 입는다하고 입힌다가 있지. 자, 단어의 형성에서 제가 설명을 했다시피 한번 보겠습니다. 구조를 한번 풀어서 해볼게요. 여기서 입는다는 기본형이 입다예요. 입다. 맞지? 거기에 뭐가 붙었느냐? 는이 붙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요 는이 뭐냐? 요 는이 현재형 시제를 나타내주는 선어말 어미가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한 단어야. 입는다는 왜? 어간과 어미가 결합된 한 단어란 말이지. 자, 이에 반해서 입힌다를 한번 보자고요. 기본형이 얘도 똑같이 뭐가 되겠어? 입다가 되겠지. 맞지? 거기에 뭐가 붙었느냐? 희가 붙었고 거기에 뭐가 붙었느냐? 니은이 붙었습니다. 그럼 잘 봐. 요 니은은 뭐랑 똑같아? 얘랑 똑같아. 둘 다 현재형 시제를 나타내주는 거야. 맞지? 근데 그거 말고 여러분들 눈에 들어간 게 뭐가 있지? 희가 있습니다. 희가.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사동사를 만들어주는 접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사동접사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사동접사라고 한다고. 사동접사. 자, 그럼 여기서도 질문. 입는다는 어간이 어디까지가 어간이지? 입는다. 어간이 어디까지야? 입는다. 입까지가 어간이 되겠지. 입까지가 어간입니다. 맞지? 그러면 입힌다의 어간은 어디까지야? 입히까지가 어간입니다. 이까지가 어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차이가 뭔지 알겠지? 왜냐면 얘는 두 개의 어간과, 그러니까 얘는 어근이 되겠지. 어간이니까 어근에 접사가 결합되어 있는 파생어야.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파생어라고. 얘는 애초에 한 단어였고, 얘랑 차이가 뭔지 알겠지? 그래서 보통 여러분 책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희리기 우구추, 이게 사동사를 만들어주는 사동형 접사라고 할 수가 있겠지. 알겠어요? 그게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거야.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이희리기 우구추, 이런 걸 사동형 접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네. 어디랑 어디로 확인하면 되냐면 얘하고 얘를 확인하면 되는 거지. 세 가지. 첫째, 사동형을 만들 때는 뭐가
새로운 형태의 누가 등장한다? 주어가 등장하게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맞지? 두 번째, 주동문의 주어가 뭐가 된다? 그렇지. 필수 부사어가 된다. 됐지? 그리고 세 번째, 서술어에는 뭐가 결합된다? 사동형 접사가 결합된다. 이해됐어요? 요게 사동문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역으로 사동문을 다시 주동문으로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시험에 나온다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가는 것만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사동문을 만드는 것만 항상 알고 있으면 됐다고.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나옵니다. 요렇게 나와요. 그래서 수능에서 문법이 어려워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 대부분 공부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역으로 물어보니까 헷갈려지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론적인 이런 기본 이론 알고 있다면 뒤집어도 어렵지 않겠지. 해볼게. 다시.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만드는 방법 맞지? 첫 번째 뭐가 들어간다? 새로운 형태의 주어가 들어간다. 맞지? 주동문의 주어는 뭐로 된다? 필수 부사로 된다. 서술어에는 뭐가 붙는다? 사동형 접사가 붙는다. 이게 사동이 만들어지는 방법이지. 반대로 사동문을 주동문으로 만들 때는 어떻게? 주어가 없어지겠지. 맞지? 그리고 필수 부사어가 뭐가 되겠지? 주어가 된다. 됐지? 그 다음에 사동 형태의 동사에서 사동형 접사가 빠진다. 이해돼? 그럼 변하지 않는 부분이 어디지? 목적어입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별표칩니다. 사동문에는 반드시 목적어가 존재한다. 거기다 써두세요. 사동문에는 반드시 목적어가 존재한다. 좀 이따 우리가 피동문을 배울 거거든. 피동문에는 목적어가 없어져요. 근데 사동문에는 반드시 목적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게 시험에 잘 나와요. 예전에는 시험에 뭐가 나왔냐? 사동과 피동을 구분하라고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면 목적어의 유무만 갖고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좀 더 복합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동문을 주동문으로,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피동문을 능동문으로 좀 복잡하게 나오는데 기본 원리를 알고 있으면 쉬워요. 오케이? 됐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동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거기 보면 뭐라고 나있습니까? 파생적 사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생적 사동이라고. 그러면 왜 이런 말이 붙었느냐? 파생적 사동이라는 건 파생어를 통해서 사동문이 만들어졌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파생어는 어디에 있어요? 민규가 파생어 어디 있어? 파생어. 여기서 파생어가 어디 있어? 그렇지, 여기에 있겠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파생어가 되겠지. 왜? 있다라는 어간이지. 여기에 뭐가 붙었지? 전미사가 붙었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어근에 접사가 붙으면 그게 뭐라고 했어? 파생어라고 했지. 파생어를 통해서 사동문을 만들었다고 해서 뭐라고 한다고? 파생적 사동이라고 한다고요. 희소하고 뒤에 히터 좀 꺼. 애들 이제 좀 따뜻하니까 자려고 그러네. 이거 이해됐어? 이거 이해됐어요? 여기 첫 번째야. 자, 첫 번째가 있고, 근데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뭐가 나와 있느냐? 거기 봐봐. 리을에 있는 게 두 번째야.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애들 중에 기역, 니은, 디귿은 거의 대부분 사동형 접사가 붙는 파생적 사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리을 봐봐, 리을. 리을에는 이제 뭐가 있냐? 자, 똑같은 구조인데 아래에다 쓸게요. 이걸 그대로 또 사동문으로 만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게 한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뭐뭐하게 한다. 요게 또 파생, 그러니까 요 부분을 통해서 사동문을 만들 수가 있다고. 혹은 뭐뭐하게 시키다. 요런 말이 붙으면 뭐가 될 수 있다? 사동문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이거는 이제 문장 구조를 통해서 만들어낸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통사적 사동이라고 합니다. 통사적 사동. 그러니까 사동문을 만드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 파생적 사동. 또 하나는 뭐? 통사적 사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다고요. 이해되지? 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그 미음에 해당되는 거에 보면 별표 5개를 쳐놔야 됩니다. 3월 모의고사에서 얘를 만날 확률이 아주 커. 민수야, 너한테 이렇게 인사하는 거야?
자, 거기 봐. 거기 보면 미음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일부 용어는 사동 전미사가 몇 개 쓰인다? 2개 쓰임을 허용한다라고 돼 있지. 거기에 뭐라고 써놓냐면 이중사동이라고 합니다. 이중사동. 우리 국어에서는 이중사동은 가능합니다. 좀 이따 공부하는데 이중사동은 되는데 이중피동은 안 돼요. 이것도 작년에 4월 모의고사에 나왔어요.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중사동 한번 해볼게. 거기 보면 서다가 있어요. 이거를 사동문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서 플러스 이 플러스 우 플러스 다 이희리기 우구추 이 우 두 개의 사동 접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되냐? 세우다라는 말을 쓴단 말이야. 그러면 사동형 여기 봐봐. 이 접사지 사동을 만드는 사동 접사가 몇 개 쓰였지? 2개 쓰였지.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이중사동이라고 한다고요. 세우다란 말 쓸 수 있잖아. 그 뒤에 보면 또 뭐가 나와있니? 자다를 뭐라고 해? 이유가 붙으면 재우다. 그 다음에 뜨다를 띄우다. 그 다음에 차다가 보면 채우다. 쓰다가 보면 씌우다. 타다가 보면 태우다. 보여요? 얘네들이 다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이중사동에 해당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사동형 전미사가 2개 붙어서 만들어진 이중사동도 나타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해돼? 할 수 있겠어? 그 다음 하나 더. 3번에 보면 사동문의 의미가 있습니다. 별표.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봐봐. 의미적으로 접근할 때 이 부분은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의미가 좀 필요하다고 했죠? 의미적으로 접근했을 때 잘 봐봐. 지금 현재 요 파생적 사동은 2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사동이 있고 간접 사동이 있습니다. 자,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주어가 행위에 참여하느냐? 참여하면 직접 사동이라고 합니다. 주어가 행위에 참여하지 않으면 간접 사동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돼? 그러면 여기 봐봐.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힌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2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애한테 옷을 입으라고 소리만 치고 애 혼자 행동을 하게 해. 그럼 뭐가 되겠어? 간접 사동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에 반해서 뭐가 할 수 있어? 애를 붙잡고 한쪽 팔을 끼고 나머지 팔은 애한테 입으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일부 행위에 뭐 했어? 참여했죠. 그럼 이건 뭐가 되겠지? 직접 사동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파생적 사동은 직접 사동으로 의미 해석이 가능하고 간접 사동으로도 의미 해석이 가능하다. 됐어요? 이에 반해서 통사적 사동은 뭘로만 해석이 가능하냐? 간접 사동으로만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겠지. 이해돼?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힌다. 여러분 책에 보면 나와있잖아.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힌다. 여기 나와있잖아. 입힌다. 입게 한다. 입게 하셨다. 여기 나와있잖아.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게 하셨다. 이 말은 엄마는 행위에 참여했어 안 했어? 안 했지. 말한 거야. 너 빨리 옷 입어. 이렇게 말만 한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된다? 간접 사동이 된다. 그럼 시험 문제는 둘 중에 어디서 나올까요? 둘 중에 어디서 나오겠어? 그렇지. 2가지를 띄고 있는 여기서 나오겠지. 그게 사동문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렇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는 게 첫 번째가 뭐다? 사동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시. 지금 이게 선생님 설명만 들으면 되게 간단한 건데 이제 좀 이따 문제를 풀어보면 머리가 헷갈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하는 거냐면 공부를 할 때 순서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다시 여기서부터 간다. 자, 오늘 우리가 수업하는 게 뭐라고요? 사동이라고 했죠. 사동은 뭐다? 주어가, 그러니까 사장님이라고 했지. 사장님이 누구라고 했어? 슈퍼갑이라고 했지. 주어가 동작을 시키는 거라고 했잖아. 맞지? 이제 배웠으니까 알겠지. 주어가 누구에게 동작을 시키는 거야? 누구한테 시켰지? 주어가? 목적어야. 주어가 누구한테 동작을 시켰어? 필수 부사어한테 동작을 시키는 거잖아. 그게 사동이라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사동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주어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동작이니까 서술어는 동사여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뭘 찾아야 된다? 서술어를 찾아야 된다. 됐죠? 자, 그러면서 다시
위해서는 뭘 알고 있어야 된다? 주동문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럼 주동문은 뭐냐? 주어가 스스로 동작하는 걸 주동문이라고 한다고요. 맞지? 자, 그리고 그와 상반되게 주어가 어떠한 동작을 시키면 사동문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주동문과 사동문이 어떻게 나뉘느냐? 주동문은 아이가 옷을 입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통해서 이 아이가라는 주어가 스스로 옷을 입었단 말이야. 그래서 주동문이 된다고. 얘를 사동문으로 만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새로운 형태의 주어가 들어가겠지. 새로운 형태의 주어가. 그리고 기존의 주동문의 주어는 뭐가 된다고 했어? 필수 부사어로 바뀐다고. 그리고 목적어는 그대로 오고 서술어에 뭐가 붙는다라고 했습니까? 사동형 접사, 이희리기, 우구추가 붙는다고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사동문을 무슨 사동이라고 한다? 파생적 사동이라고 한다고요. 됐지? 이거 말고 두 번째는 뭐가 있을 수 있다? 뭐뭐하게 한다나 뭐뭐하게 시키다라는 말이 붙어서 만들어지는 통사적 사동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보면은 사동문은 두 개의 사동 접사가 결합되는 이중 사동이 가능하다. 이거를 공부했고, 사동문의 의미에서는 직접적인 사동과 간접적 사동이 있는데 파생적 사동은 둘 다 의미 해석이 가능하고, 통사적 사동은 뭘로만 해석된다? 간접 사동으로만 해석된다. 오케이? 그래서 시험에는 뭐가 더 많이 나온다? 파생적 사동이 시험 문제 훨씬 많이 나온다. 그래서 어렵지 않지? 이 부분이 오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강하게 남겨져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이따 문제를 풀어보면 머리가 조금 더 아플 수가 있는데 우선 기본 개념이 여기서 출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 페이지 갑시다. 그 다음 페이지. 자, 여러분들 삼도가 하니까 내기하도록 하죠. 3월 모의고사에 사동과 피동이 나올 겁니다. 사동과 피동이 나온다고. 안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짜장면을 한 그릇씩 사줄게. 우선 첫 번째 전제는 뭐라고? 짜장면 사주면 안 나오면, 뭐가 안 나오면? 사동 피동이 안 나오면 짜장면을 사준다고. 지금 이게 녹화되고 있으니까 거짓말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맞지? 이게 첫 번째야.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한테 걸어야지. 근데 사줘 안 사줘? 안 나오면? 사주지. 나는 무조건 말한 건 지킵니다. 약속한 거 무조건 지키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전제야.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오늘 수업을 듣고 나서 이따가 여러분들 골라놓고 가면 됩니다. 사동이 나올지 피동이 나올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 오케이? 무조건 하나씩 골라야 돼. 의무적으로 골라야 돼. 사동이 나올지 피동이 나올지. 알겠어? 그 내가 지금 오늘 수업을 해줄 테니까 그 둘 중에 뭐가 나올지 이따 우리 선생님한테 다 해놔. 그래서 반대쪽에 나오는 친구들이 뭘 사가지고 오면 되겠으니까 자기가 말한 게 나왔지, 자기가 말한 게 안 나오면 학원에 뭘 가지고 오면 되겠어요? 초코파이를 가지고 오면 되겠지. 알겠지? 할만하지? 안 나오면 아예 사동피동이 안 나오면 내가 뭐 사준다고? 그렇지. 난 근데 짜장면만 안 사주는 것도 알고 있죠. 짜장면은 뭐랑 같이 먹어야 돼? 그렇지. 탕수육도 같이 나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는 웬만하면 나눠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고 있죠. 나랑 수업 안 해봤어? 나는 그래서 웬만하면 한 사람이 하나씩 먹어야 된다는 게 나의 원칙이야.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음식을 나눠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애들한테 피자를 사줄 때도 한 사람당 한 판씩. 그렇잖아. 그리고 내가 팥빙수 이런 거 사줄 때도 나눠 먹으라고 절대 안 해요. 무조건 한 사람당 하나씩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오면 짜장면 하나, 탕수육 하나 이렇게 먹어야 되겠지.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오늘 이따가 이제 쉬는 시간에 사동이 나올지 피동이 나올지 골라야 된다고. 잘 생각해. 잘 생각하라고. 내가 지금 어디에서 힘줘서 이야기하는지, 어디가 좀 더 나올 수 있을지. 근데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주문하느냐? 선생님이 공부했던 방식이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고등학교 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할 때 공부를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공부를 잘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이것도 이야기하기도 재수없다고 할 수가 있는데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뭐가 있냐? 내가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공부를 잘했느냐? 그거에 있어서 공부하는 방법의 차이인데 제가 했던 공부 방법은 뭐냐면 문제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 집이 되게 부자였단 말이야.
부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사업이 안 좋아가지고 집에 가정 형편이 안 좋아졌어.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는 매일매일 같이 집에서 문제의 집을 푼다든지 이런 막 책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집에 문제집을 살 돈이 없는 거지. 그럼 대부분 어때? 좌절하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야 돼? 막 이러면서 애들이 막 이제 방황을 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집에 문제집이 없잖아. 뭘 하면 돼? 내가 직접 문제를 만들면 돼. 우리 집에 돈이 없잖아. 내가 직접 돈을 벌어오면 돼요. 어떻게? 문제집을 만들어서.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아르바이트로 문제를 만들어서 애들한테 팔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공부도 되고 돈도 벌고. 맞지? 그래서 내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와간지 몰랐어요. 왜? 애가 항상 호주머니에 돈이 많아. 왜? 문제를 팔았거든. 근데 그걸 나는 언제까지 팔았냐?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팔았어요. 아주 좋은 아르바이트입니다. 최고의 아르바이트야. 근데 무작정 막 만들어가지고 팔면 안 되겠지. 왜? 고객의 눈높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 민수가 어떤 문제를 사겠냐?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걸 살 거 아니야. 맞지? 가. 야, 이거 시험에 나오는데 살래? 처음에 물음표잖아. 맞지? 이게 뭐야? 처음에 싸게. 50원 줘. 50원이야. 그래? 뭐 그럼 떡볶이 한 번 안 먹고 사지 뭐. 근데 거기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고객이 생깁니다. 무슨 말 알겠지? 그 고객은 계속 와요. 나한테 한 번 길들어진 고객들은 계속 옵니다. 계속 온다고. 위에 또 와가지고 또 사가. 그래서 나는 시험을 기다리는 사람이 항상. 왜? 내가 문제를 팔려면 시험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참 다행스럽게도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월별고사라고 해서 매달 시험을 봤어요. 아주 행복했었지. 매달 시험이 있으니까 매달 만들어서 파는 거라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재밌어서 그랬는데 나중에 공부할 때 이게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돼요. 왜?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뭐가 문제를 낼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단 말이야. 맞지? 그게 공부야. 뭘 알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올까를 생각한다고. 뭐가 나올까를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스스로 뭐가 되는 거야? 안 나오는 걸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야. 무슨 말 알겠지? 그 공부의 시작은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우리의 목적은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뭐가 시험에 나올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뭐가 안 나오는지가 저절로 걸러져. 안 나오는 거 빼. 나올 만한 거 내에서 문제를 만들어서 팔고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공부하고도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공부하는 방법이 됩니다. 실제로 내가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학교는 시험 문제가 공고가 돼요. 한 10문제 정도가 시험 문제가 미리 나옵니다. 그리고 시험이 막 오픈북이래요. 그러면 그 중에 3문제가 나온다고. 그럼 애들이 10문제를 다 공부하잖아. 맞지? 난 어떻게 했겠어? 3문제만 딱 찍어요. 3문제만 딱 찍어. 그러면 걔가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가 있었다니까. 지난주에 만났던 우리 그 입학사정관 선배가 있는데 나랑 1년 선배야. 그 형이 스타일이 어떤 거냐? 10개가 나오면 10개를 다 공부를 해요. 10개가 나오면 10개를 다 공부합니다. 그럼 난 도서관에 가서 그 선배한테 만나지. 커피 한 잔 사주고. 형, 공부했어? 그러면 난 10개를 다 안 물어봐요. 그중에 3개만 물어봅니다. 얘는 어떻게 생각해? 그건 말이지. 쭉 설명해. 기억을 하죠. 이건 어떻게 생각해? 그건 말이지. 얘는, 이건 3가지. 그러면 그 다음날 그게 시험에 나와요. 그게 시험에 나온다니까? 나는 그 형이 말한 걸 요약해서 답을 써요. 그 형은 나한테 말해줬기 때문에 그나마 생각이 나잖아. 근데 그 형의 단점은 글 쓰는 속도가 늦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걸 다 못 써요. 그래서 내가 성적을 더 잘 맞았습니다. 항상. 근데 우리는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야. 내가 항상 가서 물어봐. 근데 내가 물어본 게 시험에 나와. 그러니까 그 형도 나에게 답을 말해주는 걸 기피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말하면서 뭐하니까 스스로 정리를 한번 하는 거지. 단, 그 형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야? 손이야. 손이 늦어. 그래서 답을 다 못 써요. 항상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악어새의 관계로서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한 20년 넘게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건데, 여기서도 역시나 마찬가지. 중요한 건 뭐다? 나오는 것과 안 나오는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제일 좋아요. 생각을 해야 되겠지. 문제를 내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수업하는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야. 사동, 피동, 뭐가 나올지.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피동으로 가겠습니다. 책 보시죠. 피동 갑니다. 26페이지가 되겠죠? 피동 한번 봅시다. 자, 이 피동을 한번 보게 되면은,
어떻게 또 공부해야 되느냐 보자고요. 두 번째가 피동인데, 자, 방금 했던 거에서 민수야 여기 봐라. 심판. 자, 동은 아까 뭐라고 했지 내가? 동작이라고 했죠. 동작. 맞지? 그러니까 얘는 아까 뭐라고 했어? 동사라고 했지. 사동이든 피동이든 무조건 소수로는 뭐가 돼야 된다? 동사가 돼야 된다. 여기가 시작이야. 그 다음에 피는 뭐냐? 피해예요. 피해. 그러면 누가 피해를 당한 거지? 동작에 피해를 당했다 이 말이야. 누가 당했냐?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야. 슈퍼갑이 되겠지. 이래? 요즘 뭐 뉴스 보면은 대한항공에 잡혀갔지? 갑질하다 잡혀갔잖아. 맞지? 얘가 지금 당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당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 거지. 그래서 똑같아. 그래서 사동이건 피동이건 먼저 뭘 찾아야 된다? 주어를 찾아야 된다. 이게 1번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주는 공부 방식 1번은 사동이든 피동이든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어예요. 주어입니다. 주어가 시켰냐? 주어가 당했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주어가 스스로 하느냐? 그게 항상 공부의 시작이 돼야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 책을 보면은 피동문은 남에게 행동을 입어서 행해지는 동작을 나타내고, 능동문은 자기 스스로 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이제 예를 보면은 이런 거지. 자, 봐.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 이런 문장이 있네. 자, 그럼 이거 문장을 분석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사냥꾼이 주어지, 토끼를 목적어지, 잡았다 서술어지. 이런 걸 우리는 뭐냐? 능동문이라고 합니다. 능동문. 그럼 좀 전에 선생님 주동문이랑 능동문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같은 거예요. 주어가 동작하고 자기가 능동적으로 했다. 같은 말이라고. 근데 이게 이제 영어식 문법에서 오다 보니까 이걸 분리해놔서 용어를 달리해놨을 뿐이야. 그러니까 같은 말을 생각하면 돼. 주어가 스스로 하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자, 이걸 아까 피동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 토끼가 누구에게? 사냥꾼에게 뭐 했지? 오케이, 잡혔다. 자, 잘 봐.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 주어, 사냥꾼에게 필수 부사어, 서술어. 이게 뭐가 된다? 피동이 된다. 보여요? 자, 그럼 차이가 뭐냐? 목적어가 뭐가 됐습니까? 주어가 됐지. 주어는 뭐가 됐죠? 필수 부사어가 됐습니다. 맞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가 붙었느냐? 얘가 붙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차이가 뭔지 알겠지? 좀 전에 우리가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때는 새로운 형태의 주어가 들어왔잖아. 근데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는 새로운 형태가 아니라 목적어가 뭐가 되는 거야? 주어가 되는 거야. 그리고 주어는 뭐가 되는 거야? 필수 부사어가 된다 이 말이라고. 그래서 피동문에는 뭐가 없냐?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사동과 피동을 구분하는 방법에 목적어의 유무를 갖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어. 왜? 목적어가 뭐가 됐으니까? 주어가 됐으니까. 얘네? 요게 기본적으로 피동문을 이해하는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지. 얘도 똑같아. 이거 분석하게 되면 동사 얘를 분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잡았다는 잡다에 뭐가 붙었어? 아시라는 시제를 나타내주는 선어말 어미가 붙었지. 잡혔다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잡다라는 말에 히가 붙었고, 그 다음에 어시 붙었고, 거기 뒤에 이제 선어말 어미, 뒤에 종견 어미 다가 붙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어디까지는 똑같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똑같지? 그럼 새로 추가된 부분이 어디라고 할 수 있어? 히라고 할 수 있지. 이 히가 뭐가 되겠어? 피동을 만들어주는 접사니까 무슨 접사? 피동 접사가 되겠지.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피동문을 파생적 피동이라고 하겠지. 쉽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피동 접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간은 어디까지가 되겠어? 잡피까지가 어간이 되겠지. 똑같이. 그러면서 얘는 역시 어간에 접사가 기록된 파생어니까 파생어로 만들어진 접사다라고 해서 파생적 피동이라고 한다고요. 쉽게 이해되죠? 그게 피동을 만들어주는 접사가 피동 접사는 이히리기 몇 개냐? 4개밖에 없습니다. 재호야? 여기 봐. 자, 몇 개밖에 없다고? 4개. 이히리기. 사동접사는 이히리기, 우구추 7개야. 그러니까 우구추가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피동은 4개밖에 없다 이 말이라고.
그럼 걔가 피동접산지, 사동접산지는 문장을 봐야지 알 수가 있다고. 맞지? 문장 안에서 목적어가 있으면 사동이다, 피동이다? 사동이다. 피동은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걔가 그걸 통해서 사동접산지, 피동접산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쉽죠? 그 다음에 얘도 그럼 뭐가 있겠어? 통사적 피동이라는 게 있겠죠? 통사적 피동은 피해를 당한 거지. 뭐뭐하게 되다. 여러분 책에 나와 있습니다. 몇 번에 나와 있냐면 니은에 나와 있겠지. 니은에 보면은 뒤에 뭐뭐어지다나 뭐뭐하게 되다나 두 가지가 붙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뭐어지다, 되어지다 뭐 이렇게 봐봐. 뭐뭐어지다, 뭐뭐하게 되다. 이 두 가지가 뭐냐면 통사적 피동이라고 하는데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 뭐가 있었느냐? 우리 국어에서는 이중 사동은 가능한데 이중 피동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쓰지 말아야 되는 표현 써놔 옆에다가 이중 피동은 뭐하다? 불가하다. 이중 피동은 불가하다. 그래서 어떤 표현이 안 되냐? 되어지다 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뭐뭐하게 되다와 어지다 두 개가 같이 붙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법에서 되어지다 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 왜? 뭐기 때문에? 이중 피동이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시험에 잘 나온다고. 작년에 모의고사에 나왔어요. 작년. 내가 아까 선택하라고 했지. 사동이 나올지 피동이 나올지 시험에 선택하라고 했지. 작년에는 요게 시험에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머리는 잘 굴려봐야 되겠지. 자, 그러면서 자, 그 아래에 보면은 3번 보세요. 피동문의 특징. 능동문의 주어가 부정명사일 때는 부사격 조사 에게, 한테 대신 에가 쓰인다. 그래서 폭풍이 온 마을을 휩쓸었다라고 할 때 폭풍이 온 마을이 폭풍에, 그러니까 무정명사는 살아있지 않은 애가 되겠지. 이때는 에를 쓴다 이 말이라고. 그 다음에 피동문의 부사어는 명사의 성질에 따라 에게 에보다는 에에 의해가 더 자연스러울 때가 있다. 창수가 바위에 구멍을 뚫었다. 이거는 능동문이지. 바위의 구멍이 창수에 의해 뚫렸다. 이게 뭐가 되겠지? 피동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 오른쪽에 보충학습이 있습니다. 별표 요까지 하고 실 겁니다. 이제 머릿속에 이제 생각해 뭐가 시험에 나올지. 지금 여러분들 하는 요 부분도 작년 모의고사에 나왔습니다. 탈행동적 피동이라는 개념이 시험에 나왔다고요. 탈행동적 피동은 뭐냐? 요거만 설명하고 쉰다고요. 갑시다. 탈행동적 피동. 자, 봅시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야. 탈행동적 피동은 뭐냐? 피동이 뭐냐? 피동이 뭐라고 했지? 그렇지. 피해를 당하는 거지. 누가 당한다고 했지? 주어가 피해를 당하는 거지. 누구에 의해서 당하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당한다고 했어? 피해를. 부사어에 의해서 당한다고 했잖아. 맞지? 주어가 누군가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는 게 피동이야. 탈행동적 피동은 탈이 무슨 뜻이냐? 벗어나다 이런 뜻이잖아. 그 행동을 누가 시켰는지를 알 수 없는 걸 탈행동적 피동이라고 합니다. 여기 시험에 나온다. 뭐라고? 그 행동, 누구에 의해서 당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걸 탈행동적 피동이라고 한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책에 얘가 나와 있습니다. 봅시다. 자, 보면 날씨가 풀렸다. 나와 있지? 누가 날씨를 풀게 했는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된다? 탈행동적 피동이라고. 그러니까 아래 보면 하늘이 날씨를 풀었고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옷이 못에 걸렸다. 이 부분의 밑줄 별표 칩니다. 옷이 못에 걸렸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당한 거야? 대부분 학생들이 못한테 당했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못한테 당한 거야? 아니지. 못은 그대로 가만히 있잖아. 맞지? 내 옷이 가가지고 그럼 스스로 한 거야? 그럼 능동문이 된단 말이야. 그것도 아니지. 누군가에 의해서. 그게 바로 누군가가 누가 되겠어? 나의 행동의 부주의가 되겠지. 나의 행동의 부주의로 인해서 옷이 못에 걸린 건데 그 문장만 봤을 때는 누구한테 당했는지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지.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탈행동적 피동이라고 한다고요. 이해돼? 이해돼? 시험에 엄청 잘 나와. 탈행동적 피동. 그 다음에 또 얘를 보면은 마음이 진정되었다라고 볼 수 있잖아. 마음이 주어잖아. 진정되었다가 서술어인데 뭐뭐하게 되다니까 피동문 아니야. 맞지? 누구에 의해서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지. 그걸 뭐라고 한다?
탈행동적 피동이라고 한다고요. 할 수 있겠지. 하지만 얘네들은 피동문이다 이거지. 피동문이다 이 말이야. 얘네들의 특징은 그럼 뭐가 되겠어? 능동문을 만들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게 특징입니다. 이해돼? 자, 그래서 탈행동적 피동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이거야. 피동문이야. 피동문은 뭘로 만들 수 있어야 돼? 능동문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능동문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피동문만 존재하는 형태의 피동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해돼? 그게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요. 근데 애들이 이게 피동문인지 몰라요. 왜? 누구한테 당했는지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것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피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피동은 여러분도 알고 있어야 돼. 이희리기라는 피동 접사이에서 만들어주는 파생적 피동과 뭐뭐 어지다나 뭐뭐하게 되다는 통사적 피동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피동문은 반드시 뭘 확인해야 되느냐? 서술어를 확인해야 됩니다. 서술어를 확인해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사동보다는 피동이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해돼? 둘 중에 급해서 하나만 공부한다라고 한다면 피동을 공부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첫 번째 시간 집중해야 돼.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뭐라고 공부했다? 사동과 피동을 공부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수업해준 방식은 기본적인 원리를 통해서 이해하는 방식이야. 오늘 이게 되게 단순한 논리인데 이거를 기억하고 있어야지 복잡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오늘 했던 걸 잘 정리하고 좀 있다가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있다고요. 다음 시간에 잠깐 쉬었다가 들어와서는 시제하고 높임 표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부정형 표현에 대해서 문장의 종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다녀오십시오. 재호야, 쟤 또 쓰러졌니? 좀 깨워줘라. 재호야, 일어나. 자, 또 한번 해봅시다. 열심히 또 해야죠. 지금 이제 이어지는 부분은 좀 전에 했던 사동피동 이후에 페이지 27페이지입니다. 책 봅시다. 책.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시간인데 책 페이지 27페이지에 보면 뭐가 나와있어요? 시간 표현이 나왔지. 시간 표현. 자, 거기 보면 사건시랑 발화시라는 게 있습니다. 사건시는 사건이 일어난 시간, 발화시는 문장에서 말하는 시간. 자, 발화시의 동그라미 칩니다. 그래서 시간을 설정할 때는 항상 기준이 되는 게 뭐냐? 발화시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발화시를 기준으로 해서 사건이 먼저 일어나면 과거, 같이 일어나면 현재, 사건이 발화시 이후에 일어나게 되면 미래가 된다고요. 어렵지 않지? 자, 그렇게. 자, 그래서 시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절대 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발화시를 기준으로 해서 설정되는 게 절대시예요. 그러면 상대시라는 게 있지. 상대시. 전체 문장의 사건시에 기대어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시조. 미쳤습니다.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시제. 여기서 상대적이라는 건 기준이 달라진다 이 말이야. 자, 방금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네. 발화시가 있고 뭐가 있다? 사건시가 있다. 자, 그 중에 기준이 되는 게 뭐다? 발화시를 기준으로 해서 시제를 설정한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절대 시제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자, 이에 반해서 상대 시제는 이야기 안에, 자, 잘 보면 어제 잘 봐라. 어제 집에서 밥을 먹고 공부를 했다. 이런 문장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절대 시제로 이야기했을 때는 지금 말하는 시점인데 어제 한 밥을 먹는 행위, 사건 1, 공부를 하는 것, 사건 2는 모두 다 뭐가 되냐면 과거 시제가 된다 이 말이라고. 이까지 이해됐지? 근데 이렇게 봐야 돼. 자, 공부를 한 거를 기준으로 할 수가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떠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시를 바꾼다고 봤을 때 얘는 뭐가 되는 거냐? 현재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왜? 얘를 기준으로 하면 얘는 같이 일어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현재가 된다 이 말이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상대 시제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절대 시제는 기준이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야. 그 기준이 뭐라고요? 발화시라고요. 오케이? 이에 반해서 상대 시제는 기준이 상대적으로 달라지는 거야. 뭐를 기준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시제가 달라진다 이 말이라고. 그래서 상대 시제에서 중요한 건 기준이 되는 시간이 뭐를 설정하느냐를 보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라고.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얘랑 얘랑은 같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시제가 뭐가 되는 거야? 현재가 된다 이 말이야. 절대 시제를 했을 때는 뭐가 되고 과거가 되고. 지금 선생님 설명 이해돼요? 그게 상대 시제라고요. 과거 모의고사에서는 상대 시제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이제 상대 시제가 잘 안 나옵니다. 일단 절대 시제하고 상대 시제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작상 별표. 차라리 요즘에서는 이 동작상이 시험에도 잘 나와요. 동작상이라는 건 문장 안에서 동작의 형태가 지속되느냐 끝나느냐.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완료상과 그 다음에 진행상이 있습니다. 시험에는. 그래서 현재 완료, 현재 진행 이런 건 주로 뭐를 통해서 보조 연결 어미를 통해서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하는 중이다, 뭐뭐 가다, 뭐뭐 하곤 하다. 이건 모두 다 현재 진행형이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4번에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현재 시제가 나와 있지. 현재 시제는 뭘 기준으로? 발화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문장의 종결 어미 앞에 쓰이는 형태가 주로 뭐가 있습니까? 니은이나 는이 현재 시제를 나타내주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정리하게 되면 현대의 시제를 나타내주는 선어말 어미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주는 선어말 어미는 얘나 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게 현재형. 그 다음 이제 그 뒷페이지 그 다음 장에 넘기면 이제 뭐가 나왔습니까? 과거 시제가 나와있죠. 과거 시제. 자, 과거 시제는 사건 시가 발화시보다 앞설 때를 말한다. 주로 선어말 어미에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활용형, 관용형 어미에서는 은이나 는 있습니다. 선어말 어미에서는 또 주로 뭐가 쓰이냐면 뭐뭐하더라 뭐 이런 형태의 더가 들어간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이게 이제 과거에 나타냈던 시제라고 볼 수 있고 3번에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과거 시제의 특징 별표. 발화시 관련의 부사적 표현 동그라미. 아까 어제, 작년, 오늘, 내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두 번째, 뭐뭐하고 있었다. 이래서 과거 진행의 동작상을 표현할 수도 있다. 읽고 있었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과거에 진행됐다 이런 뜻이 되겠지. 어시나 엇을 써서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의미를 뚜렷이 한다. 엇에 비해서 발화시보다 더 강한 단절감 밑줄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과거 시제는 주로 일반적으로 어시나 앗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여러분 측에 뭐가 있었다? 엇을 두 번 써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앗을 써주는 경우가 있는데 얘를 써줌으로써 뭐를 단절감을 강조한다라고 봐요.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되겠지. 예전에 내가 공부를 잘했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과거에는 그렇다 이 말이 되겠지. 현재 그 상태가 이어지는 건 아니니. 그래서 단절이 형성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다. 이해돼? 그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나와 있는 거 어시나 엇에 쓰인 문장은 과거 관련해 시간부사가 자주 나타난다. 그 다음에 엇과 앗이 과거를 나타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별표, 미음의 별표입니다. 자, 그래서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할 때 밑줄쳐.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한다는 건 현재야, 현재. 동작의 현재 완료를 뜻할 때, 이럴 때 쓰인 거 있습니다. 그녀도 지금 의자에 앉았다. 밑줄쳐봐. 이때 뭐가 쓰였냐? 그녀도 지금 의자에 앉았다. 이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부사어가 뭐가 쓰였습니까? 지금이라는 현재가 나타난다 이 말이야. 맞지? 그럼 여기 지금 선어말 어미가 썼는데 이때는 뭐가 아니다? 과거를 나타내주는 경우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얘네? 얘는 얘를 갖고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과거가 아닌
현재를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예외사항이 시험에 나온다고. 그래서 at과 ot이 무조건 과거를 나타내는 건 아니다. 이런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동작의 지속성을 나타낼 때도 나타납니다. 그녀는 온종일 책을 읽었다. 이때도 과거형이 아니라고 동작이 이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형태로 쓰였다고. 그래서 미음에 해당되는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으니 별표를 칩니다. 즉 미음은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at과 ot은 과거를 나타내주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두 가지가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래로 갑니다. 29페이지. 자, 미래는 사건 시간 모두 발화시 이후에 쓰일 때 나타내는 시제입니다. 표현했을 때는 주로 get이 있습니다. get. 그래서 미래 시제. 내일은 이 일을 꼭 끝내겠다. 이때 get은 미래에 해당되는 의지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써봐. 미래에 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 다음 두 번째, 그 세 번째 보면 현재의 사건을 추측하는 경우가 있지. 지금은 고향에도 벚꽃이 피겠다. 이때 get은 추측이야. 그 다음에 과거 사건을 추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향에는 벌써 살구꽃이 피었겠다. 이때 get도 추측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봐야 돼. 여기다 정리하면 미래 시제를 나타내주는 형태가 뭐가 있어? get이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이 get은 두 가지로 갈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 의지적인 거야. 의지. 나는 서울대학교에 합격하겠다. 이거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뭘 드러내는 거야? 의지를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다? 추측이 있단 말이야. 추측이 있다는 거. 지금 일어날 거, 미래에 일어날 거에 대한 추측도 있지만 예외적으로 뭐에 대한 추측도 쓸 수 있다? 과거의 사건에 대한 추측도 들어갈 수가 있다. 그게 여러 책에 지금 나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지. 고향에는 벌써 살구꽃이 피었겠다. 이때 get은 과거 사건에 대한 추측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그 문장의 시제는 과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get은 왜 쓰였다? 추측으로 인해서 쓰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용사형 미래 시제인데 뭐뭐 할 것이다. 여러분들 영어로 이야기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ing형 표현이 되겠지? ing형 표현. 여러분들 영어에서도 보면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 조동사를 통해서 나타내는 방법도 있지만 동사에 ing를 붙여서 나타내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러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그래서 내일은 비가 올 것이다. 이런 형태의 추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은 뭐뭐 할 것이다. 이런 형태가 나타나 있지. 그래서 내일은 비가 올 것이다. 이것도 역시나 뭐야? 추측형 표현으로서 미래 시제를 나타내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봅시다. 현재, 과거, 미래 세 가지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시제를 나타낼 때는 절대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절대시의 기준이 뭐가 되느냐?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이 만들어진다. 이 사건이 발화시를 기준으로 앞에 있느냐, 같이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눠진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드러내는데 시험에는 뭐가 나온다? 보편적인 선어말 어미에서 벗어나는 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맞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at과 ot은 과거를 나타내주는데 과거를 나타내지 않은 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get 같은 경우에는 미래형 시제가 되는데 미래를 추측하는 경우가 아닌 게 또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됩니다. 시제에서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페이지 몇 페이지냐? 30페이지입니다. 여기 이제 바뀐 수능 체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라고 볼 수 있어요. 높임법이 시험에 나온다고요. 높임법이 시험에 나오는데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제 설명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고개 들고 높임. 자, 높임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쉽게 공부를 할 수가 있느냐 갑시다. 자, 현재 문법 구조에서는 높임의 경우가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 정리하면은 자, 하는 게 지금 높임인데 우리 국어에서 높임법은 크게 뭐가 된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첫 번째 무슨 높임이 되겠죠? 주체 높임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상대 높임법. 그리고 세 번째가 뭐가 있냐? 객체 높임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높임법은 현재 크게 몇 가지다? 세 가지다.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느냐? 각각의 높임법을 물어보는 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그 중에 하나를 꼭 집어서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단 말이지. 이제 공부를 할 때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자, 주체 높임법은 문장에서 누구를 높여주는 거냐면 주어를 높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상대 높임법은 뭘 높이는 거냐? 청자를 높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객체 높임법은 객체, 즉 여기서 말하는 객체라 함은 문장에서 뭐가 될 수 있어? 목적어가 되거나 혹은 필수 부사어가 되는 대상이 되는 거야. 이런 애들을 높여주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객체 높임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우리가 주로 뭐가 나오냐면 주체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겠지. 주체 높임법은 뭐에 의해서 실현되느냐? 크게 두 가지에 의해서 실현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조사를 통해서 높여주는 경우가 있고요.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높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선어말 어미는 뭐를 통해서? 시를 통해서 높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고 이때 조사는 뭐뭐께서 라는 조사를 통해서 높여주는 방식이 있다.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주체 높임이 나오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상대 높임은 뭐에 의해서 실현되는 거냐라고 본다면 상대 높임은 서술어 중에서 주로 나타낸다고 했을 때 높임을 나타내주는 형태가 되는데 어미 유형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좀 이따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객체 높임법은 이렇게 넣으면 돼. 이런 높임을 우리는 다른 말로 고치면 뭐라고 하냐? 어휘적 높임이라고 합니다. 어휘적 높임. 단어 자체를 가지고 높여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밥이라는 말 대신에 진지라는 단어를 썼어. 그러면 이 진지라는 말 자체가 뭘 나타내는 거냐? 높임을 나타낸다 이 말이야. 이런 걸 어휘적 높임이라고 한데 서술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묻다라는 말을 높여주면 어떻게 되는가? 여쭈다. 먹다라는 말을 높여주면 뭐가 되는가? 드시다. 이런 형태의 것들이 다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어휘적 높임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쉬워요. 됐지?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야. 지금 선생님이 칠판에 설명한 내용이 기본 개념이라. 그럼 시험은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거 안 합니다. 왜? 우리는 수능이니까. 수능은 내가 항상 시험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지? 수학 능력이라는 게 사고력을 물어보는 거잖아. 맞지? 응용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시험에 나온다고. 그래서 응용과 관련된 것들이 지금부터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걸 설명을 드리면요. 자, 우선 주체 높임에서는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 게 뭐냐?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직접 높였느냐, 간접 높였느냐, 이 부분이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 중에 둘 중에 나는 항상 하나만 가르쳐주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줄 거 이제 뭐냐? 간접 높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보면 이런 거야. 할머니께서는 귀가 밝으십니다. 이런 문장이 있지. 자, 이런 문장을 보면은 이 문장의 주어는 뭐냐? 귀가가 주어가 되겠지. 그 다음에 할머니도 주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서술어가 되는데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데 이런 구조를 우리는 SSV 구조라고 해서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전체 주어에 뭐의 역할을 하냐면 서술어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요거를 다른 문장으로 써도 마찬가지야. 할머니의 귀가 밝으십니다. 자, 보면 두 개의 문장의 의미는 같아요. 근데 이제 구조가 보면은 얘는 주어고 얘는 서술어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얘를 꾸며주는 관형어로 쓰인다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잘 봐봐. 이때 귀가, 이 둘 다 모두 다 얘가 주어인데 이 귀는 누구의 소유야? 할머니의 소유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귀 자체는 높일 필요가 없잖아. 근데 얘가 소유가 누구 거야? 할머니 거지. 고로 얘를 높여준단 말이야. 이러한 형태의 높임을 우리는 뭐라고 하지? 간접 높임이라고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를 직접적으로 높여주는 게 아니라 얘의 소유물을 높여주는 거라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간접 높임이라고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평상시에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것도 많이 써. 선생님은 아드님이 있으시다. 이런 문장을 봐봐.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야. 자, 이때 여기에다 하나 더 해서 한 살 된 이런 문장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말하는 나보다 이 한 살 된 아들은 높은 사람이야, 낮은 사람이야? 낮은 사람이지. 하지만 얘가 누구 거야? 선생님의 소유물이란 말이야, 맞지? 고로 얘를 뭐 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 높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단 말이야. 이건 결국 누구를 높여주는 거야? 선생님을 높여주는 게 되겠지. 이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간접 높임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요. 오케이? 근데 이제 시험에 나온 게 뭐냐? 이거예요. 일단 하나 정리하면 간접 높임은 정해져 있어요. 간접 높임은 극존칭이 불가합니다. 이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 간접 높임은 극존칭이 불가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잘 봐. 자, 예문에 이런 거지.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야. 이때 요 계시다가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극존칭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지금 현재 누가 한 거지? 교장 선생님이 한 거지. 그러니까 얘를 높여주고자 얘를 뭐하게 하는 거지? 극존칭했다 이 말이라고. 이렇게 쓰면 맞는 문장이다 틀린 문장이다? 틀린 문장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는 그냥 시를 통해서 높여주는, 아까 이야기했잖아. 저 앞에서 보면은 주체 높임은 시를 통해서만 높여주면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온다? 있으시다. 있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적절한 표현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얘는 주체 높임에 대한 간접 높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휘적 높임을 통한 극존칭을 쓰면 안 되고 시를 통해서 있으시다나 있겠습니다라고 쓰는 게 적절하다고요. 근데 이 부분이 과거에는 시험에 잘 안 나왔는데 요즘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혼란스럽게 쓰는 게 바로 이 주체 높임에 대한 오류예요.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느냐? 자, 선생님이 지금 이제 커피집에 가서 커피를 산단 말이야. 자, 그러면 커피 점원이 나한테 뭐라고 하니? 손님, 커피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야. 그럼 그거는 주어가 뭐가 되는 거지? 커피가 주어가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얘를 높이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손님을 높여준다는 의도에서 생활 속에서 대상물을 높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 매장에 가가지고 컴퓨터를 사러 갔는데 컴퓨터 매장 직원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냐? 이게 새로 나오신 컴퓨터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그 나오신다라는 건 누구를 높여주는 거야? 컴퓨터를 높여주는 거지. 그건 내 소유가 아니잖아.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평상시에 실수를 한다고. 그래서 화법에서 그런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반드시 간접 높임이 성립되려면 주어의 소유물일 때만 이루어진다 이 말이라고. 근데 우리가 이제 매장이나 물건을 살 때 점원들이 손님한테 공손의 표현으로서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다 모두 다 뭐 됐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겠지. 그래서 요즘은 그게 시험에 나옵니다. 과거에는 이게 너무 쉬워가지고 시험에 안 나왔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 말이라고요. 알겠어요?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주체 높임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야.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주체 높임은 문장에서 뭐를 높여주는 거다? 주어를 높여주는 거다. 주어를 높여주는 방법의 실현은 조사 깨설을 쓰거나 선어말어미 시를 통해서 높여주는 건데 시험에 주로 뭐가 나오는다?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온다. 직접 높임은 주어를 직접 높여주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수업 시간에 다루고자 하는 건 간접 높임만 이야기하겠다. 간접 높임은 뭘 높여주는 거다? 주어의 소유물을 높여주는 거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 주어의 소유물을 높일 때도 뭐 하면 안 된다? 극존칭을 해서는 안 된다. 오케이?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치? 네, 과거에는 이 주체 높임에서 시험에 뭐가 나왔었냐? 압존법이라는 게 있어요. 압존법. 압존법은 뭐야? 압존법. 들어봤어요? 압존법은 상대적인 낮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자, 내가 있어요. 할아버지랑 이야기한단 말이야. 할아버지가 나한테 물어봐. 야,
니네 아버지 왔니? 그러면 아버지는 나보다 높지? 할아버지도 나보다 높지? 지금 할아버지가 나한테 물어봤어. 야, 니네 아버지 왔니?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렇지. 아버지 오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고, 아버지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근데 중요한 건 할아버지보다 아버지는 낫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낮추는 거야. 그게 예전에 압존법이었다고. 근데 지금은 압존법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왜냐면 바뀌었어. 이게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은 같은 맥락으로 학교에서 이럴 수가 있다고. 교장 선생님이 와가지고 담임 선생님에 대해서 물어봤어. 야, 니네 담임 선생님 어디 갔니? 그럼 대답을 해야 되겠지. 저희 담임 선생님 화장실 가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압존법상으로 틀리게 된단 말이야. 왜?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보다 더 뭐한 사람이야? 높은 사람이 되겠지. 그래서 예전에는 압존법이 시험제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뭘로 통일됐냐면 상호 높임이야. 다 높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니네 담임 선생님 어디 갔니? 저희 담임 선생님 화장실 가셨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맞는 표현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압존법이 수능에서 빠진 거야. 이해되지? 예전에 그게 시험에 잘 나왔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원래 주체 높임을 쓴 선생님이 그걸 엄청 시험에 가르쳐줬어. 압존법을. 근데 그게 빠짐으로 해가지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간접 높임만 남아있는 거라고. 근데 간접 높임도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게 많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지만 어렵진 않다라는 거지. 하나 더. 여러분들이 피곤한 상황에서 또 수업을 들으니까 하나만 더 팁으로 들면 요 말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씀, 표필, 선하에. 요것도 모의고사에 2번 나왔으니까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뭐로 쓸 때가 있고 높임으로 쓸 때가 있고 뭐로 쓸 때가 있냐? 낮춤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 이해돼?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말씀은 높임으로만 쓴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거 잘못된 거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때는 그 말씀이 누가 한 거야? 선생님이 한 거지. 당연히 높임이야. 선생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문장을 한단 말이야. 그때 말은 누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지. 근데 학생들이 대부분 선생님 앞에서 나를 낮춰야 된다고 선생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를 선생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로 쓴다 이 말이야. 잘못된 표현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때 말씀은 뭘로 쓰인 거야? 낮춤으로 쓰인 거라고. 그래서 맞는 표현은 선생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때 그 말씀은 내가 한 거기 때문에 높인 게 아니고 어떤 의미로 쓰인 거라고? 낮춤으로 쓰였다. 국어에서 말씀은 높임으로 쓰일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다? 낮춤으로 쓰일 때가 있다. 이해돼? 고로 아무데나 다 말이란 말 대신에 말씀을 쓰는 게 대부분 다 맞아요. 이해돼? 윗사람이 할 때도 말씀, 내가 할 때도 말씀.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또 뭐 하는 거야? 근데 원칙적으로는 둘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왜? 얘는 높임으로 쓸 때가 있고 낮춤으로 쓸 때가 있으니까. 이해돼?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주체 높임과 관련된 걸 다 했다고 볼 수가 있겠지. 되나? 이거 첫 번째야. 지금 이제 했던 거 잊어서는 안 돼.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 하냐? 상대 높임 할 거예요. 상대 높임. 상대 높임. 상대 높임은 시험지 이제 뭐가 나오느냐? 청자를 높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학교에서 제일 많이 이제 시간을 투자하는 게 상대 높임인데 저는 제일 간단하게 수업합니다. 봅시다. 상대 높임법이 있는데 상대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다? 청자를 이야기하는 거다. 자, 고개 들고 집중해서 상대 높임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체하고 무슨 체가 있냐면 격식체하고 비격식체가 있어요. 격식체가 있다. 그럼 대부분의 학교에서 뭘 먼저 가르쳐주느냐? 격식체를 먼저 가르쳐줍니다. 격식이라는 건 공식적인 석상이나 예를 갖춰서 하는 표현을 격식체라고 한다고. 근데 이제 나는 반대야. 뭘 먼저 공부해야 되냐? 비격식체를 먼저 공부해야 돼. 비격식체를. 비격식체는 두 가지거든. 뭐하고 뭐가 있냐면 높임과 낮춤이 있어요. 자, 높임과 낮춤이 있는데 높임은 뭐냐? 해요체라고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 얘를 해체라고 이야기해요. 해체. 자, 뭐냐? 우리 국어에서 요가 쓰이면 높임이고 요가 생략되어 있으면 낮춤이야. 그러니까 격식체와 비격식체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요가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바탕으로 요가 붙을 수 있으면 비격식체예요. 무슨 말 알겠지? 그러면 격식체는 뭐냐? 요가 결합할 수 없는 형태의
어미가 중결어미가 나타나 있으면 비격시체가 되겠지. 격시체가 되겠지. 그러니까 뭘로 한다? 요의 결합 여부야. 요의 결합 여부. 참고로 요는 품사상 뭐냐면 조사입니다. 조사예요. 조사. 우리 국어에서 조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생략이 가능하다고. 자, 예를 들어봐. 엄마 밥 먹어. 자, 이때 잘 봐. 엄마 밥 먹어. 보이지? 뒤에 요 붙을 수 있어 없어? 엄마 밥 먹어요 붙을 수 있어 없어? 붙을 수 있지. 고로 얘는 격식체야 비격식체야? 격식체야 비격식체야? 그렇지, 얘는 비격식체라고. 맞지? 근데 지금 요가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안 붙어있지.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낮춤이야. 무슨 체야? 해체라고. 근데 엄마 밥 먹어요 라고 써놨으면 그거 뭐가 되겠어? 비격식체 중에서 높임 해오체가 되겠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요가 붙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격식과 비격식을 나눠야 된다고. 그래서 먼저 뭘 찾아봐야 돼? 비격식체를 찾을 수가 있다 이 말이라고. 이해돼? 자, 근데 이런 거야. 엄마 자, 엄마 밥 먹었습니다. 뒤에 붙여봐. 엄마 밥 먹었습니다요 붙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거 붙이면은 선생님 저 이렇게 엄마 저 밥 먹었습니다요 이렇게 쓰는데요. 그 무식한 놈이에요. 표준어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이지? 다 뒤에는 요가 붙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고로 얘는 격식체야 비격식체야? 격식체로 넘어가겠지. 이해돼? 이제 격식체로 넘어가면 다시 방향에 좀 차이가 있다 이 말이라고. 지금 내가 말을 좀 할 수 있겠어? 격식체와 비격식체 할 수 있겠어? 우선 첫 번째는 뭘 나눠야 된다고? 격식과 비격식을 나눠야 된다고. 뭘로 한다? 요가 붙을 수 있으면 비격식체야. 요가 붙을 수 없으면 그때 이제 격식체로 넘어간다고. 요가 붙을 수 있는 상황에서 요가 붙어 있으면 높임, 요가 생략되어 있으면 낮춤. 그래서 요가 붙어 있으니까 해오체, 요가 생략되어 있으면 해체.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격식체로 넘어갑니다. 이 격식체는 다시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 높임과 낮춤이 있어요. 다시 이 높임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아주 높임이 있고 일반 높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낮춤도 역시나 마찬가지야. 일반 낮춤이 있고 아주 낮춤이 있어요. 그래서 총 단위가 몇 개냐? 4개입니다. 4개라고. 근데 자,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합쇼체라고 합니다. 합쇼체를 풀면 하십시오체야. 하십시오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무슨 체라고 하냐면 하오체라고 하고, 얘를 하개체라고 하고, 얘를 헤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가르쳐 주는 건데 저는 좀 다르게 가르쳐 줄게요. 봐봐. 하십시오체는 시가 몇 번 쓰였니? 아까 우리 국어에서 시가 쓰면 높임이 나타난다고 했지. 얘가 2번 쓴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뭐 하게 되는 거야? 아주 높여놨다 이 말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네. 그 다음에 하오체는 이 시를 빼. 뭐만 남아? 하오만 남는단 말이야. 이러면 이제 뭐가 되냐? 일반 높임이 된다 이 말이라고요. 맞지? 그 다음에 가장 막 할 때 뭐라고 하냐면 헤라라고 합니다. 야, 밥 먹어라. 맞지? 이게 이제 뭐가 되는가? 가장 낮춤이 된다 이 말이라고. 그 다음에 하계체는 예의를 갖춰서 나누는 건데 참고로 이 두 개는 시험에 나오기가 애매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일상생활에서 거의 잘 안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쓸 일이 없단 말이야. 요 하우체 같은 경우는 상호 존칭할 때 부부끼리 서로 높여질 때 쓰는 말이야. 여보 밥 드시오. 밥 들어. 밥 먹었어? 뭐 이런 형태가 다 하우체인데 그런 말 생활 속에 잘 써 안 써? 안 쓴단 말이지. 그 다음에 하계체 같은 경우는 더더욱 없어요. 보편적으로 예전에 장인어른이 사위한테 밥 먹게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하계체인데 생활 속에서 잘 쓰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아주 높임과 아주 낮춤만 나옵니다. 아주 높임과 아주 낮춤만. 근데 이게 간단해. 자, 가르쳐줄게. 뭐 하게 되냐면 비읍 니다로 끝나면 아주 높임이야. 공식이야. 비읍 니다로 끝나면 아주 높임이라고. 밥 먹었습니다 이러면 아주 높임이야. 오케이? 밥 먹었습니다 하면 아주 높임이 된다 이 말이라고. 그 다음에 그냥 다로 끝나면 아주 낮춤이야. 밥 먹었다
이렇게 하면 낮춤이에요.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언어에서 내가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 비읍니다로 끝나면 아주 높임이야. 그냥 다로 끝나면 아주 낮춤이라고. 엄마 저 밥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높임이라니까. 엄마 나 밥 먹었다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아주 낮춤이라고. 쉽지? 두 개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그 높임을 크게 4개만 기억하면 돼요. 요가 붙을 수 있느냐 없느냐. 붙을 수 있으면 비격식체. 그 중에 붙어 있으면 높임. 안 붙어 있으면 낮춤. 요가 붙을 수 없으면 격식체가 되겠지. 격식체는 아주 높임과 아주 낮춤 알고 있으면 되는데, 아주 높임은 뭐가 쓰였다? 비읍니다. 아주 낮춤 뭘로 끝난다? 다. 오케이? 이렇게만 끝나면 돼요. 이게 시험 문제 풀 때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요. 됐어? 됐어?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하나만 하면 돼.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에 해당되느냐면 객체 높임이지. 객체 높임은 내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지? 어휘적 높임이라고 했지. 어휘 자체를 높여놓은 게 있으면 어휘적 높임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 세 가지 오늘 지금 제가 배운 높임법,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이 있지. 자, 이거를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봐. 지우고 하나의 실제 사례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지금부터 이제 예문이 있는데, 예전에는 저 중에 하나가 나왔는데 지금 수능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같이 물어봐요. 동시에 같이 물어본다고. 자, 보자고.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집에 오셨어요. 보이지? 보이지? 이 문장이 있단 말이야. 이 문장에서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을 다 물어봐요. 자, 공부를 잘하는 원론적인 방법은 주어가 뭐고, 청자가 누구고, 객체가 누군지를 알면 가장 좋거든? 이 문장의 주어는 할아버지야. 맞지? 그러니까 얘가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주체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됐지? 그 다음에 할머니가 누가 되겠어? 목적어니까 객체가 되겠지. 그 다음에 아버지는 누가 되는 거야? 그렇지, 청자가 된다 이 말이야. 맞지? 그럼 높임의 실현 여부를 물어보는 게 시험에 나오는데, 높임의 실현 여부를 물어보는 게 시험에 나오는데, 이 문제를 푸는 팁. 잘 들어. 지금 이제 정신 다 차려야 돼. 팁. 우리 국어의 높임은 뭘로 확인할 수 있느냐? 서술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이게 제가 높임 문제를 쉽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게 하는 공식이라고. 다른 건 안 봐, 나는. 뭐만 본다? 서술어만 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책에 현재 서술어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보이지? 이 2가지로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갑니다. 1번에 보면 모시고, 이거는 단어 자체가 높임을 나타내주는 거지 시 때문에 높여주는 게 아니야. 모시다라는 단어 자체가 높여준단 말이야. 맞지? 이런 높임을 무슨 어휘적 높임이라고 했지. 기억나? 기억나? 어휘적 높임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어휘적 높임은 무슨 높임이라고 내가 가르쳐줬지? 객체 높임이라고 했지. 아, 얘는 객체 높임을 실현해주는 서술어야. 됐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현재 뭐가 나타났어? 객체 높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럼 2번째 서술어 오셨어요. 오셨어요. 뒤에 지금 뭐가 있니? 뭐가 있어요? 요가 있죠. 선생님이 아까 요가 있으면 격식체라고 있어? 비격식체라고 있어? 비격식체지. 그 다음에 요가 붙어있으니까 높임이야 낮춤이야? 높임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청자 높임이 실현됐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무슨 체가 쓰였어? 해요체로서 청자도 높여놨어요. 됐지? 됐지? 자, 그 다음 이제 3번째 오셨어요 라고 보였을 때 기본형이 오다인데 여기 뭐가 붙었느냐? 오시다, 오시었다. 자, 어선 과거시를 나타내니까 여기 뭐가 붙었습니까? 시가 붙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시를 통해서 높여주는 건 무슨 높임이야? 주체 높임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시를 통해서
누구를 높여놨느냐? 할아버지를 높여놨다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참고로 이 문장은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청자 높임 세 가지가 모두 다 실현되었다고 확인할 수가 있다고요. 무슨 말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는 찾아서 확인하는 게 제일 좋은데 안 틀리고 하는 방법은 서술어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을 응용해볼까? 응용해볼까? 청자 높임이 실현되지 않게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말하면 되겠어?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집에 오셨어 하면 청자 높임이 실현돼 안 돼? 안 되는 거겠지. 할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객체 높임이 실현되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데리고 집에 오셨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주체 높임이 이제 세 가지를 다 빼본단 말이야. 객체 높임도, 주체 높임도, 상대 높임도 안 되겠으면 어떻게 돼 있어? 아버지,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데리고 집에 왔어. 이렇게 하면 세 가지가 다 안 된다 이 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 지금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 국어에서 높임을 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서술어만 갖고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시험에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는 거라고요. 알겠어? 그러니까 나머지 거를 보면 더 헷갈려질 수가 있으니까 나는 뭘로써 규정한다? 서술어로서 규정한다. 그래서 나한테 오늘 배운 세 가지 팁을 알고 있어야 되겠지. 주체 높임은 시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 하나. 맞지? 그 다음에 객체 높임은 어휘적 높임이라고 쓴다. 단어 자체를 높여주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상대 높임은 요가 붙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요가 붙어 있으면, 붙을 수 있으면 비격식체고 붙을 수 없으면 격식체인데 이거를 격식체로 해가지고 높여서 볼까? 상대 높임을? 그럼 어떻게 될까?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집에 오셨습니다 라고 하면은 뭐가 되겠어? 격식체로서 높임이 되겠지. 비격식체로서, 격식체로서 낮추면 어떻게 되겠지?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집에 다가 되겠지. 그러면 격식체 중에 낮춤이 될 거 아니야. 맞지? 선생님 말하는 거 이해돼? 이게 그대로 여러분 책 뒤에 문제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잘 봐야 돼. 요게 작년부터 EBS 교재나 모의고사에 엄청 자주 나오는 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객체 높임, 주체 높임, 상대 높임의 세 가지에 대한 팁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요. 됐죠? 자, 그 다음 31페이지. 문장에 종결형이 나와 있습니다. 종결형. 여러분들 크게 몇 가지가 있지? 평서, 감탄, 의문, 명령, 청유. 이것만 보면 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 품사하면서 명령형과 청유형, 자 거기 있는 데만 잠깐 볼까요? 페이지 32페이지 4번이 명령, 5번이 청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지? 이승아, 명령하고 청유의 차이가 뭐야? 명령형하고 청유형의 차이가 뭐야? 차이 뭘까요? 명령형하고 청유형. 명령형은 주어가 행위에 참여를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겁니다. 민경아 공부해라. 엄마가 이야기했어. 그럼 엄마는 공부를 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이런 명령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효율아 공부하자 라는 건 주체가, 즉 말하는 화자가 행위에 참여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야? 하겠다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명령형은 화자가 행위에 참여하지 않아. 청유형은 화자가 행위에 참여해. 차이가 뭔지 알겠지? 요게 두 개의 차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했다시피 형용사는 명령이나 청유형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명령과 청유를 만들 수 있는 건 모두 다 뭐다? 동사다.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오케이?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긍정문하고 부정문인데 이것도 뭐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이것도 수능에 나오니까 잠깐만 보죠. 자, 우리 국어에서 긍정문하고 부정문 중에서 뭐만 공부하면 되냐면 부정문만 공부하면 돼요. 그렇지? 자, 부정문은 안부정문과 목부정문으로 나뉘는데 안부정문은 뭐라고 나와있지? 주체의 의지에 의한 행동의 부정. 그래서 이런 걸 의지적 부정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쓰세요. 뭐라고? 의지적 부정이라고. 그러니까 할 마음이 없다 이 말이야. 지금 숙제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라는 건 뭐야?
할 마음이 없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근데 반대로 너 숙제했니 안 했니? 못했어요 라는 건 할 마음이 있지만 거기 못했어요는 뭐라고 있어? 능력이 불가능함으로 또는 외부의 어떤 원인 때문에 밑줄 쳐봐.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는 능력이 부정 혹은 환경적 부정, 조건의 부정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숙제했어 안 했어 라고 했을 때 안 했어요와 못했어요는 완전히 다른 의미라 할 수가 있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면 쓰느냐 그렇지 않지. 같은 개념으로 본단 말이야. 하지만 의미상으로는 전혀 다른 거야. 안 했다라는 건 내가 할 마음이 없었다. 못했다라는 건 할 마음은 있었으나 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집에 친척들이 찾아왔다든지 혹은 내 팔이 부러져가지고 글씨를 쓸 수 없었다든지 이러한 조건과 여건 때문에 부정형이 됐을 때는 못부정문을 쓴다 이 말이라고. 맞지? 근데 여러분들이 뭐를 보면 되냐면 4번에 봐봐. 안부정문의 제약 거기 별표. 자, 안부정문은 체험 플러스 하다로 된 동사가 서술어로 쓰일 때는 체험 플러스 안 하다 형태로 쓰인다 밑줄. 그 다음에 서술어인 용언이 합성어나 파생어이면 대체로 짧은 부정문보다 뭘 쓴다? 긴 부정문을 쓴다. 아름답다, 울퉁불퉁하다, 화려하다, 사랑스럽다, 조음스럽다, 출렁거리다처럼 음절이 길면 긴 부정문을 쓴다. 견디다, 알다, 깨닫다처럼 의미의 충돌이 일어나는 동사는 못 부정문이 쓰인다. 자, 평서나 감탄, 의문에서만 쓰이고 명령과 청유어는 쓰이지 않는다. 밑줄. 자, 이에 반해서 못부정문도 제약이 있습니다. 2번에 보면 그 중에 니은과 디귿의 별표칩니다. 못부정문은 보편적으로 형용사에는 쓰이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그 뒷페이지를 보면은 마지막이야 오늘. 명령형과 청유형 부정이죠. 자, 부정의 방법은 뭐뭐 하지 말다. 말다에 동그라미 쳐. 그래서 보통 이런 부정문을 우리는 말다 부정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다 부정문의 쓰임은 두 가지가 나와 있네. 소망을 나타내는 바라다, 원하다, 희망하다 등의 동사가 오면 명령이나 청유형이 아니더라도 뭐뭐 하지 말다로 쓰인다. 두 번째, 형용사에 말다가 쓰이던 명령과 청유가 아니라 뭐가 된다? 기원이 된다. 올겨울은 제발 춥지 말아라 라는 건 명령과 청유가 아니야. 기원, 소망을 드러내게 된다. 이렇게까지 알고 있으면 이게 이제 부정문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한 부분들은 문법 파트 중에서 의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파트예요. 무슨 말이겠어? 그래서 한 문제 나와요. 국어의 의미를 물어보는 것들 중에 나온단 말이지. 그 중에 자, 오늘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사동과 피동 골랐어요. 마음의 준비를. 그래서 이따 여러분들 첨삭할 때 사동이 나올지 피동이 나올지 표시라고 가면 된다고. 내가 기록을 쭉 해놓고 모의고사를 본 후에 거기에 대한 결과치를 한번 뽑아보자고요. 알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